여러분하고 이번 학기에 정전기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전기학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전자기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학문인데 이제 앞에 정을 쓴 이유는 움직이지 않을 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정을 써서 원래 이제 소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움직이고 바뀌고 이러는데 그걸 배제하고 배울 때만큼은 딱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공간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전화만 달랑 하나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제 정전기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 보통 다른 과에서는 전자기학 1 또는 2 이렇게 불러요. 물론 우리나라나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 공부해 보니까 거기는 그냥 우리가 배우는 정전기학, 다음 학기에 배울 정자기학,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3학년 때 배웠던 전자기파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건 정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을 다루는 그 전자기학인데 이 세 과목을 미국에서는 한 과목으로 취급해서 한 학기에 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전자기학을 패스하는 학생 천하를 얻는다. 뭐 이런 농담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0명 들으면 한 40명 패스하고 뭐 이런 과목으로 아주 유명한 과목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만큼은 정전기학이라는 내용으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쳐 볼 테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각오를 좀 해야 되는데 정전기학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말하자면 이제 어, 벡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게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왜 안 갈까? 이러면 곤란한데. 음. 어? 뭐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정전기학은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는 정자기학을 한다. 예요. 정전기학에 중심되는 내용을 5가지로 꼽으라 그러면 CGVFM이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FM도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은 그 단어이고 CGV도 기억하기 좋죠. 영화관 이름이 CGV니까. 그래서 CGV라고 하면 쿨롱의 법칙 가장 쉬운 거예요. 처음 배울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우스의 법칙 굉장히 고급스러운 학문입니다. 그리고 V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전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그러나 우리 정전기학이라는 과목에서만큼은 전압이라고 안 부르고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전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V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패러데이 법칙을 가미해야만 뭔가 이루어져요. 근데 패러데이 법칙을 직접 배우는 건 아니고 이건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가져올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이 모든 그 법칙들을 하나의 통합 체계로 세운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방정식을 이해하면 학문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쿨롱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전기 위치 에너지,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워낙 우리 정전기학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가지수가 많아요. 이 가지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거기에 C도 있고 G도 있고 V도 있고 뭐 이렇다 이렇게 가야지. 야, 이거 이해 못했는데 이거는 또 어렵고 저거는 또 어렵고 뭐 이거는 잘하는데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전기학이라는 과목은 사실
우리는 정전기학이라고 부르는데 전자공학부에서 내가 한동안 가르쳤고 사실 내가 이제 전자공학부 소속이기도 해요. 전자공학부에서는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전자기학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걸 녹화해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KOCW에다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더 자세히 좀 풍성하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KOCW에 있는 공개 강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기학 양성이를 치면 내 이름 다 알죠. 이 양성이를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추천 강의가 두 편이 올라와 있어요. 이 추천 강의라는 건 이제 사용자 수가 많은 경우를 추천 강의로 분류를 하는데 보통 다른 강의들은 몇 천 정도 되는데 이 강의는 제법 많아요. 뭐 16만, 17만 이러기도 하고 한 과목은 40만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개 강좌로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이건 일반인들도 듣습니다. 일반인들 들어서 우리 직원 중에도 어느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부친께서 이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 온 사람도 있고 또 저 멀리 뭐 울산 같은 데서 전화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목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검색 수가 42만이 넘었고 뭐 16만이 넘었고 그래요. 예, 이제 강혜평은 여기다 이제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강의가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올린 거고 여기 보면 벡터를 왜 배우는지를 대부분 몰라요. 근데 벡터를 가지고서 이 학문을 하는 거고 벡터를 알면 너무나 쉬운 건데 그래서 이 구독자도 벡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벡터의 개념을 배웁니다. 근데 벡터가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좀 한번 도전을 해서 배워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자, 드디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이해를 했다, 다 이해했다 그러면 나한테 와요. 내가 졸업증명서 써줄 테니까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니까 그거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또는 세 학기를 거쳐서 차근차근 배워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전부라고요.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은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 4니까 네 개겠죠. 그래서 1, 2, 3, 4로 네 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식하고 네 번째 식은 같은 식이에요. 그것을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CGV, FM이라고 할 때 G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되는 G에 해당되는데 그게 전기장에도 해당되고 자기장에도 해당돼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읽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왼쪽에 있는 것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건 현상이고, 우변에 있는 거는 소스예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좌변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면, 자, 첫 번째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식이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브 E 이렇게 되는데 로브 E 이렇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에게 권한 건 이 로라는 것은 그리스 문자니까 그리지 말고 잘 쓰세요. 한 번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 그래서 로브 E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소스란 말입니다. 이게 있어서 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이게 현상이라는 결과를 말하죠. 로브이가 없으면 이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 이것은 어떤 연산이냐 하면 이건 이제부터 배울 연산인데 요거 뭐라고 읽는지 혹시 본 적이 있나? 델타. 그렇죠. 비슷하게 봤는데 이게 델타예요. 이거는요? 저 들었네요. 이건 델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델타고, 델타의 대문자입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 게 델타예요. 이게 델타. 이게 그리스 문자인데,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거꾸로 써서,
델이라고 해요. 델. 델이라고 읽어서 이게 연산자입니다. 고축어도 어떤 연산자냐 하면 이런 연산자야. 고급스러운 연산자인데 이것은 성분이 세개가 있습니다. 연산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좌표계마다 다르지만 우리 이제 말할 때마다 디폴트로 얘기하는 것은 직각좌표계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읽냐면 ddx 이렇게 읽습니다. dx분의 d 이런 의미가 아니라 ddx라고 읽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x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구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ddx라고 읽고 여기 이렇게 쓴 것은 원래 d인데 영어에는 d인데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써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 실제적으로는 라운드 D라고 읽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꼬부라졌단 말이에요. 둥글둥글한 D라고 읽어요. D. 그러나 이제 디폴트로 뭐 그 써놓은 거 보면 아니까 그냥 D라고 읽어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 라운드 D의 의미는 편미분이란 얘기예요. 편미분. 우리가 미적분합 배웠잖아요. 미분해서 쓰던 거 하고 그러니까 f of x가 있다면 이것에서부터 이렇게 미분한 것을 우리는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ddx f of x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배웠잖아요. 그때의 요 d는 라운드 d가 아닌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상미분이라고 하고 이건 디폴트로 그냥 미분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편미분이라고 하고 그냥 미분이라고 읽어도 무방하고요. 그냥 편미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러냐 하면 요게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배울 물리량은 x만의 함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배울 건 이겁니다. E라는 것을 이제 맨 처음에 배우려고 할 텐데,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화살 표시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분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개다 이런 얘기예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3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거예요. X 성분, 그리고 Y 성분, 그리고 Z 성분 이렇게 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걸 쓸 때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소문자로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서 X 방향으로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성분 여기다가는 AY에 이렇게 쓰고 여기도는 AZ 이렇게 쓸 것인데 이렇게 벡터는 성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요거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 이 X조차도 X 성분조차도 X만의 함수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조차도 X의 함수이며 Y의 함수이며 Z의 함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상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이 필요한 거라고요. X만의 함수라면 그냥 라운드 없이 쓰면 좋을 텐데 그죠? 어유 너무 복잡해졌나? 야, 여러분 이제 2학년이란 말이야. 1학년하고 2학년의 차이가 그거예요. 한 개 배웠으면 이제 3개를 배우는 거야.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T예요. 물리량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공간 좌표 XY Z 값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간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시간과 더불어서 공간의 이 4차 독립 변수의 함수라는 의미로서 저렇게 쓰는 건데 물론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요걸 안 배우는 거죠. 언제까지? 정이라는 말이 들 때까지 이거 안 배우는 거예요. 정전기학, 정자기학일 땐 이거 안 쓰다가 나중에 이제 전자기파를 배우면 배우게 되는데 우린 그런 기회가 사실 없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X조차도 이거 이렇게 쓴다는 의미는 이게 X만의 함수다. 이럴 때만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2의 x, y, z 이렇게 쓰면서 그렇다면 y 방향의 변화율도 있어서 2의 x, y, z가 있을 테고 하나 더 있겠죠. d dx, dz에 2의 x에 x, y, z가 있겠죠. 그럼 이 변화율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놈 몇 개 있을까요? 아니지. 한 성문에 대해서 세 개. 그렇죠. 9개 있는 거예요. 지어가 굉장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우리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차원을 다루다가 1차원에서 변화를 하나짜리를 다루다가 이제 3차원으로 가더니만 세 방향으로 변화까지 해서 9차원을 다루는 거예요. 9차원. 그래서 9차원을 다루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거 설명하다가 왔어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벡터 오퍼레이터예요. 벡터 연산자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AX 이거는 완전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어디든지 따라다녀야 돼요. 소문자로 쓰고 화살표 쓰고 첨자 써서 X방향으로의 기본 벡터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에다가 Y방향으로의 변화율에다가 Z방향으로의 변화율 이렇게 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연산을 해준 결과로서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라고 할 때 이 현상을 가리켜서 발산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발산하는 현상.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소스라고 그랬습니다. 소스인 로브가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발산하는 형태로 전속밀도, 이게 D가 전속밀도입니다. 전속밀도가 발산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누가 발표했다고요? 가우스가 발표했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러고 그건 가우스 법칙의 발표한 이내로 지금까지 그냥 쭉 해요. 그러니까 인호야, 너도 저기 법칙 하나 만들면 이노스 법칙 해가지고 이제 쭉 영어 무공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밝혀졌기 때문에 뭐 기회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걸 이제 설명하는 중에 있어요. 여기에 요렇게 된 거는 내적이란 표시고 이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적이며 그것을 또 닷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벡터를 사용하면서 아주 심플하고 쌈박하게 설명이 되는 그 가우스의 법칙인데 이 가우스의 법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저 플러스 전하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도 있잖아요. 전하라는 것은 이쪽에 이것을 우리는 전하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전하라는 것의 종류는 Q라고 쓰는 게 있고 그리고 로 L이라고 쓰는 게 있고 로 S라고 쓰는 게 있고 로 V라고 쓰는 게 있어요. 여기는 로 V를 썼죠. 로 V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쿨렁이에요. 이게 쿨렁이라는 전하량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볼륨이거든요. 단위 최적당 전하량 그런 뜻이에요. 단위 최적당 전하량이 이 수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 알겠죠? 이제 우리는 3개를 배워야 되고 9개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쓰고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쿨롱파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이거는요. 하나 남았죠. 쿨롱파 미터 단위 길이당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라는 게 가느다란 선으로 존재한다면 쿨롱파 미터로 표현될 테고 이렇게 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쿨롱파 미터 제곱, 부피로 표현되어 있다면 쿨롱파 미터 세제곱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도체가 있어요. 여기 도체가 있다. 도체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쿨롱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쿨롱파 미터입니까? 쿨롱파 미터 제곱입니까? 아니면 쿨롱파 미터 세제곱이에요? 쿨롱파 미터
저기 선처럼 보여요? 선 아니고, 예, 여러분 눈이 왜 두 개인지 알아요? 이 깊이까지 볼 줄 알아야. 예. 지혁아, 보여? 깊이가 보이면 이게 면적이라고 해요. 면적이 있는 도체 표면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 써야 알아먹겠구나. 도체 표면 이런 뜻. 도체 표면이 있다면 도체는 어떤 이제 기능을 하냐면 전하가 도체 표면에 존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정전기학이라는 과목에서 뭐를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 좋으냐면 도체 뭐가 있지? 이거 생각하면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자동차, 또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탱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요. 도체 표면은 전하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물론 그게 이렇게 되긴 하겠죠. 단위 면적당 쿨롱으로 가겠지만 10쿨롱을 10개, 1쿨롱짜리가 1쿨롱짜리 전하가 있는데 그 1쿨롱짜리 전하를 10개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어가 여기다 10개 전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전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혁이는 생각해 봤을 거란 말이야. 이제 뭐 한번 생각해 봐. 어떤 내용일까? 그렇지. 어디로 들어가 있을까? 표면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포할까? 왜 그러죠? 힘에 의해서. 어떤 힘? 그렇죠. 예, 예. 실수할지라도 이제 이게 잡아내는 거야. 청력에 의해서. 전화와 전화는 밀천이에요. 물체와 물체는 잡아당겨요. 그죠? 중력은 잡아당기는데 전화와 전화는 같은 극성이라면 밀쳐내. 다른 극성이라면 잡아당기는 거고. 그러면 10개의 전화가 플러스 하나가 1쿨롱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포한 거에 의해서 저 그림에 의하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거든요. 로브이라는 소스가 Q로 있든지 아니면 로엘로 있든지 로에스로 있든지 로브이로 있든지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소스로 로브이라는 게 있기만 하면 그게 플러스 전하면 발산에 나간다. 나가는 표시했죠. 발산에 나간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로 발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그리고 전기장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발산에 나올까요? 발산에 들어갈까요? 발산에 나오겠죠. 어떻게 발산할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가 어디 있을까요? 우주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있죠.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요거하고 등간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는 못 가요.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 영향 때문이라도 항상 이렇게만 가요. 그럼 이게 날라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 우주 끝까지, 하늘 정도가 아니라 우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 갈까? 이거는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체에서는 항상 수직으로 나간다는 상식이에요. 이제부터는 수직으로 발산해 나가서 마이너스를 지향한다. 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도체를 하나 이렇게 또 하나 가져다 이렇게 놔 봅시다. 이렇게 도체를 가져다 놓으면 요 놈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여기 부딪혔어요. 그런데 도체는 못 통과해요. 못 뚫고 나가요. 그럼 여기 가서 멈춰서거든요. 그 순간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어디 있던 놈일까요? 하늘에 있던 거예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여기 와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여기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나온 것도 이렇게 돼요. 여기서 나온 것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요 놈들이 10개가 서로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등간격으로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도체를 갖다 놓는 순간 요게 인력이라는 게 작용한 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서 발산에 나와서 발산에 들어가지만 역시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가까이 있으면 잡아당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넓은 걸 생각해도 좋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도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요 놈이 몽땅 다 위치 변경을 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요. 10개가 거기다 분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가 유도되겠죠. 이거는 일부러 준 거 아닙니다. 아까 지역이가 시쿨롱을 여기다가 공급을 했지만 이 마이너스 시쿨롱은 그냥 우주에 있던 놈이 온 거예요. 땅에 있던 놈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지어가 뭐라고 부른다? 네? 캐패시터죠. 캐패시터. 이게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터 없는 회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캐패시터는 회로의 가장 기본이라고요. 저항과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기본인데 그 원리예요. 그 원리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접지를 시켰어요. 접지를 시켰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전하를 몽땅 다 그 땅속에 다 보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땅이 워낙 큰 도체이기 때문에 거기 또 저것까지 포함해서 땅 전체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려면 땅속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접지를 한다는 것은 어스를 한다라는 것은 전하를 다 흡수하게끔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지역이가 시쿨렁을 준 거는 이거는 어쩔 데가 없어요. 그냥 시쿨렁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개가 이렇게 돼요. 아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5개, 여기 5개였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또 다른 도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10개가 또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접지를 시켜도. 그냥 우주에 이렇게 던져놔도 접지를 시켜도 발산에 나오는 것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에요. 전전기학에서 배우는 신기한 현상.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브이라는 것이 있으면 로브이라는 것이 플러스 전하면 발산에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면 발산에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체가 하나의 플러스 전하를 공급을 해줬다면 다른 거는 없었을지라도 똑같은 전하량이 생성되어서 여기서 발산에 나오는 전기장이 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 2개가 있으면 도체 두 개는 캐패시터 역할을 한다. 그 모양이 이것처럼 평평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이도 도체 역할을 하는 것이요. 탱크와 비행기 사이도 도체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캐패시터라고 그랬는데 캐패시턴스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이걸 우리말로 할 때는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현상, 전기라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치 그런 얘기예요. 이 능력치를 우리는 C라고 쓰는데 이 C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자면 면적이 넓으면 전기 용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크겠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면적에 비례해요. 면적을 우리는 S라고 쓰니까 S에 비례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에 반비례하는데 요 사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이 간격을 D라고 쓰면 D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을수록 전기 용량이 큰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넓으면요. 이렇게 갔던 놈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다른 데 또 전화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빠져나가고 전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거리 간극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비례하냐면 입실론이라고 해서
여기에 입실론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입실론 제로를 채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이 자유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의 전기 용량에 관계되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전율은 이제 처음부터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8.8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파미터라는 이건 우주 상수예요. 우주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상수라고요. 8.8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파미터. 그렇게 된 것과 요것을 요렇게 쓰는 거는 여기 첨자 아래 첨자로 2라고 0이라고 쓴 거는 자유공간이다 그런 뜻이고 진공이다 그런 뜻인 반면에 요거는 이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겠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 기름 이러면 기 이렇게 쓰는 거고 구름 이러면 입실론 구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테플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테플론이 보통 우리가 그 동축 케이블 같은 데서 쓰는 유전체예요. 이 테플론은 4.2.4 정도, 2.3인가 4점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2.4의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이 되네. 틀릴 수도 있고. 그럼 결국 뭐냐면 캐피시터에 아무것도 안 채울 때나 테플론을 채울 때는 에너지 용량이 저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 2.4배가 차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을 요걸 여러분이 기억할 때마다 저걸 기억하면서 저걸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로브이라는 소스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에서부터 발산에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발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네 번째 식도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기장의 가우스의 법칙인데 자기장의 세계에서는 전하 밀도 뭐 이런 것처럼 자기장의 세계에서는 소스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공간상에는 없어요. 혹시 모르죠? 저기 뭐 아바타에 나오는 아폴로 별에 간다든지 거긴 있을지 모르지만 없다고요. 저걸 본 적이 없어요. 가우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 하면 소스가 없기 때문에 발산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스운식 같아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소스가 없기 때문에 발산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D가 있듯이 B가 없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닷 프로덕트라고 말하는 것은 발산하는 내용만 발산하는 현상만 얘기했을 때 여기는 발산하는 게 없다. 왜냐하면 소스가 없기 때문에 발산하는 거 없다. 그렇지만 자기장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이렇게 쓴 것은 전속 밀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2학기 때 주로 다룰 거지만 B라고 쓰는 것은 자속 밀도라고 쓰는 것인데 전속 밀도와 자속 밀도가 존재할지라도 존재해요. 이거 존재 안 할 리는 없어요.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일지라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거하고 이거 다른지를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존재합니다. B라는 것은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면 저거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산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발산이라는 현상을 야기시키는 소스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설명했듯이 전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하? 없죠. 폐하는 있을지언정 전하하고 폐하는 있을지언정 자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서 소스가 없어서 발산하는 현상은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 요식입니다. 가우스의 법칙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출현한 게 어떤 거냐면 요 세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암페어라는 불란서 사람일 거예요. 암페어라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상한 게 있어요. 암페어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암페어라는 분이 뭘
실험을 통해서 확립을 해서 발표를 했냐 하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라는 겁니다. 아까 썼듯이 이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게 자속 밀도, 여기에 전속 밀도가 있었고,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라는 걸 배울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라는 게 있고, 이 둘의 관계는 이제 보조 방정식이라고 일컬어지는 D는 E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입실론을 쓰는데 우리가 당분간은 요것만 쓸 거예요. 첨자 0, 5를 쓴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유공간,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에도 전하가 있기 때문에 다 배제하는 거예요. 사람도 배제하고 물건도 배제하고 그냥 전하만 있다라고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자유공간에서 이런 관계이고, 여기도 자속 밀도가 있고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있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있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하고의 관계도 B는 뮤 제로 H 이런 관계.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밀도하고 세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미리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 네 개의 벡터 물리량이에요. 그럼 이 네 개 벡터 물리량이 몇 개냐라고 물을 때는 12개란 얘기예요. 왜 그렇죠? 벡터 하나당 3개니까 12개 물리량이에요. 12개의 물리량이라면 12개의 unknowns를 우리는 캐치하고 계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저 맥스웰 방정식이 이거를 알려주는 이퀘이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립방정식인 셈이에요. 연립방정식에서 어디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다 알려준다고. 어디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도, 그리고 아주 미소한 세계인 회로 내에도, 직접 회로 내에도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 적용되는 이 수식들이 이런 물리량인데, 이건 뭐 첫 시간이지만 이미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건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고요. 전속밀도 전기장의 세기, 그 관계는 저런 식, 자속밀도 자기장의 세기 저런 관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암페어 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또 다른 연산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까 점을 찍었던 닷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건 외적입니다. 내적이 아니라 외적인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는 닷 프로덕트일 때는 발산하는 현상이 이랬잖아요. 이거는 회전하는 현상이에요. 회전하는 현상이 뭐에서 발생을 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 이거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변은 뭐라고 그랬죠? 좌변은 현상이라면 우변은 소스, 이게 소스예요. 소스에 의해서, 이 소스라는 것은 전류 밀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전류 밀도. 그러면 이제 전류 밀도가 있다 그러면 이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암페어파 미터 제곱.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전류 밀도가 또 있겠죠. 왜냐하면 암페어파 미터 제곱이라면 단면적에 대한 전류가 얼마나 흐르니까 이렇게 간단한 선이라면 단위 길이당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것도 있어요. K라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암페어파 미터도 있고 I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전류라는 거. 이거는 암페어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전류라는 개념인데,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회전하는 현상으로 자기장이 생성된다입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해. 이게 도체라고 해서 여기 전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오른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요걸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계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가까이는 좀 세게, 멀리서는 적게지만 그때도 동그라미로.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암페어 법칙은 하나가 더 있죠. 왜 저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이제 드디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831년. 이 해는 기억하세요. 1831년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6살을 더 먹으면, 2031년이 되죠. 그럼 20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주년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 안 됐다니까. 이런 고급스러운 문명의 이기를 누린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패러데이 전과 후로 문명은 나뉘어지는 겁니다. 패러데이 전만 해도 그리고 그 어간에 한꺼번에 이게 말하자면 통합되고 집대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절 전만 해도 우리는 전기장이라는 개념하고 자기장이라는 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강이 아니면 뭐 벽이 있어가지고 전혀 독립적인 세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독립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우주에는 우리 에너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로 삼고 누릴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뭐가 있냐면 중력이라는 게 있죠. 이게 중력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에 관한 것이 아주 조그만 세계인데 핵 강력이라는 게 있고 핵 양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있어서 우주에는 5가지 원이 있다. 에너지 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1800년대예요. 근데 패러데이가 나타나서 이걸 깨버렸죠. 무슨 소리야? 전기력하고 자기력은 같은 힘이야. 그러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암페어 법칙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을 때 1831년에 패러데이가 이걸 발표했어요. 이 식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획기적인 식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DDT니까 편미분이죠. 아까 DDX가 있었는데 X 방향으로 변화율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를 상쇄하려는 마이너스니까 상쇄하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자기장에 회전하는 양상이 생겨나더라라고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세상에 놀랐습니다. 그냥 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이거였었잖아요. 이거였었잖아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이제 잘 사용돼. 잘 사용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요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이라는 시변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죠. 왜냐하면 정전기학이니까 안 배우지만 이제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저걸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 이제 좀 어려우니까 쉬운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없을 때는 이 식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식이 맞는 건데 이 식을 우리는 어디서 또 배우냐면 여러분이 2학년이니까 2학년 첫 번째 수업이 아마 오늘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이 시간 끝나고 원래 수업 시간이 뭐죠? 회로 이론. 그죠?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회로 이론에서는 요걸로 안 배우고 이게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 이게 볼트에 관계되는 겁니다. 볼트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회로 이론에서는 V 이퀄 RI와 같은 식으로 여기서 스켈라만 다뤄요. 그러면 스켈라를 다루는 학문하고 벡터를 다루는 학문하고는 적어도 그 강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 같아요? 3배? 아니죠. 적어도 9배죠.
성분 3개에다가 변화율 3개에다가 그럼 339 아니에요. 9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변까지 들어가면 뭐 정신 못 차리죠. 근데 그게 아주 쌈박하고 재미있고 아주 잘 통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라고요. 그런 내용일 때 회로연에서는 뭘 배우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키르히호프의 볼테지 로라는 걸 배워요. 그건 회로 내에서 전압강하의 합을 다 더하면 회로 내에서 전압강하의 합을 다 더하면 제로다라는 걸 배우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시변이 아니면 그러니까 시변이 아닌 걸 좀 길게 이제부터는 얘기 안 하고 시변이란 말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이라는 의미로 시변이라는 두 자로 쓸 거고 그럼 시변이 아닌 것을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안시변이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안시변. 안시 누가 있나? 안시변일 때는 이게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회로 이론 배우면서 아마 한 학기 내내 저거 배울 거예요. KVL. 네, KVL 배울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1831년에 완전히 천지개벽이 됐다 이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속 밀도 때문에 자속 밀도를 자기장의 세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라고 보면 돼요. 시변 자기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탕감하고 상쇄하도록 회전하는 양상의 전기장의 세기가 발생한다는데 이게 곧 뭐냐 하면 이걸 또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 유도 법칙이라고 해요. 전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기 유도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석 밀도를 저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자석이라고 그러면 자석을 흔들면 돼요. 그럼 자석에서부터 자석 밀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석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막 이렇게 흔들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자석을 움직이면 그거에서 전기장이 생겨난대. 이게 전기예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죠.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가 뭐예요? 화력. 화력도 이거 만드는 겁니다. 수력, 조력, 오이도의 조력, 핵력, 뭐 원자력 이거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냥 규칙적으로 자석을 돌리든지 왕복 진동 운동을 하게 하든지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전기. 여러분은 아주 마음 놓고 쓰잖아요. 전기.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전기를 구경 못한 사람이에요. 전기 없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만 해도 예전도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라고 해봐요. 50년 채 안 됐죠. 근데 20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 원리조차 없었으니까. 전기 만드는 것조차 없었으니까. 전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뭐, 빛 같은 거, 호박 같은 걸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전기 발생하잖아요. 요걸 어떻게 저장했다가 나중에 쓸까? 이거 궁리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1831년에 패러데이에 의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1831년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발표됐는데 이거를 1831년에 청년이었던 여러분의 나이대였던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는 각성을 했어요. 야, 저게 우주의 원리라고 한다면, 저렇다면, 거꾸로도 만족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한 방향으로만 갈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전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상쇄하는 현상으로,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이 된다면 자속 밀도에서 똑같은 현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것에 의해서도 원래 이것에 의해서는 암페어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이것에 의해서 이건 상쇄하는 거라면 계속 상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상쇄하는 거라면 하나는
보충해주는 역할로 플러스가 되어서 이걸 생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이 맥스웰이 얼마를 여기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론적으로 이걸 증명하고 그래서 발표를 했느냐 하면 30년이 훨씬 지난 1863년에 32년이네요. 32년 동안 고민하고 이 32년이면 이건 뭐 사실 지금 같으면 박사학위 10개는 함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요거 하나 풀기 위해서 32년을 맥스웰이 쏟아부었다고. 그리고는 이 4개씩은 한 통속이네. 하나네. 연립해서 푸는 거네라고 해서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노벨상 5개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맥스웰한테는 몇 개 정도 주면 좋겠어요? 한 50개는 줘야 돼. 굉장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전자 들어가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 뭐래도 좋아요. 컴퓨터, 뭐래도 좋아요. 그게 다 여기에 다 속한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있어요. 이런 관계라는 거. 전류에서 자기장이 생성되지만 자기장이라는 현상이 전기장의 시변에 의해서도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된다라는 것을 맥스웰 방정식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 내용이 거기 들어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사실 아니죠. 워낙 이제 학문이라는 것은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요 시변은 나중으로 미루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미루고 이제 여기 없어졌어요. 시변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는 0벡터입니다. 0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는요. 0벡터예요. 벡터식이니까. 0벡터고 여기는 전류만 있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 이제 2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통합이 됐었어요. 전자기력 하나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눠서 정전기력, 정자기력, 정전기장, 정자기장, 정자기학, 정자기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린 2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이렇게 배울 때 요게 또 필요한 거예요. 요 5번식이 있어야만 이게 풀려요. 요거 없으면 못 풀려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1번, 2번, 5번식이 정전기장. 그리고 3번, 4번, 6번식이 정자기장. 그래서 5번, 6번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방정식. 보조방정식이에요. 맥스웰 방정식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조방정식으로 그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정전기장이 3개씩, 정자기장이 3개씩으로 푼다. 이렇게 우린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거죠. 이제 PPT 자료하고 이제 강의 동영상이 있는데 우린 지금 강의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이론이라고 부릅니다. Field Theory.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함수로서 배운다. 시간의 함수로서 배운다. 이게 장이론이에요. 장이니까 뭐가 생각나요? 장이론. 그러니까 손흥민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축구장이 그 장이랑 같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 공간을 통해서 활동한다라는 필드 디어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로 이론에서 뭘 배우냐면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것은 도체를 통해서 이게 전하가 움직여가는 게 제일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도체를 따라서 회로 도체를 따라서 전류는 흘러간다라고 배우는 게 회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로 이론은 장이론의 서브셋이죠. 그러니까 장이론이라는 개념이 이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맥스웰에 의해서 집대성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 그 역사를 조금만 다시 정리하면 1800년대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지도 발견하고 그리고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느끼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1831년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패러데이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32년 만에 맥스웰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통합한 맥스웰 방정식을 집대성했다. 노벨상 50개 줘도 아깝지 않은 위대한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어? 이게 여기서 끝났네? 또 있나? 없어요? 있잖아. 누구야? 지역이.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랬지. 여기 있잖아. 자, 어쨌든 맥스웰 방정식은 두 개로 나눠져서 정경기장, 저거 우리 1학기 동안에 할 내용입니다. 1학기 동안에 할 내용이고, 아래는 2학기 때 할 내용이고,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미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요거라고 그랬죠. 이게 벡터 오퍼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썼지만 여기에는 성분이 세 개가 있어요. 한 방향, 다른 방향, 또 다른 방향, 세 방향으로. 그게 독립적인 방향이니까 각 방향으로의 변화율 가지고 계산하는 이거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적분형도 있어요. 적분형은 이 미분형은 지금 나온 요것처럼 이 미분형은 요건 한 점을 얘기해. 한 점. 한 점. 여기 한 점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한 점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점을 다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점을 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몇 개의 영역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쓰이냐? 경계 조건에 쓰이는 거예요.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백목 같은 것도요. 백목 같은 것도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깨져 가기 되기 전에 여기는 던지면 계속 날아가잖아요. 왜 이게 날아갈까요? 네? 고급스러운 언어 한번 얘기해 봐요. 이번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노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뭘까? 가속이 있어서 뭐 소설을 쓰려면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내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요 매질이랑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매질이랑 요 매질이 같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날아가. 이게 전자기파의 원리입니다. 전자기파가 날아가요. 이 전자기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저게 햇빛보예요. 저게 전자기파거든요. 저 햇빛이 언제적 햇빛일까요? 과거 햇빛이잖아요. 진영이. 맞지? 과거 햇빛이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렇죠. 8분 전. 500초 전 거예요. 500초를 저 해에서부터 날라와서 여기 나타난 현상이에요. 저 전자기파라고요. 저렇게 날라온 전자기파가 여기까지 왜 날라왔다고요? 거치는 게 없으니까. 같은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매질이 달라지는 순간 이거 던지면요. 돌아와요. 매질이 빡빡하면 거의에다 반사하고 그래도 통과할 만하면 얼마는 통과하고 그걸 투과파라고 그럽니다. 투과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어요. 진행파가 있고 입사파가 있고 투과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는 이 현상이 매질이 달라지잖아요. 여기 매질하고 여기 매질 있잖아요. 그런 걸 설명하는 식이에요.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적분형은 경계 조건을 경계 조건을 푸는 열쇠가 된다. 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다시피 원래는 시변 내용이 있지만 무시한다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요 식이 될 것이다. 요 식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러고 요건 암페어 법칙이라고. 요거 없는 암페어 법칙, 요거 0벡터인 패러데이 법칙 그렇게 배울 것이고 전기장의 가우스의 법칙, 자기장의 가우스의 법칙을 배울 것이다. 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왔죠. 원래는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지만 이렇게 갈 것이고 어, 보조 방정식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넋을 놓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기둥으로 흘려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연산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 네 개씩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두 개 보조식을 연립해서 풀면 뭘 얻어낸다고요?
여기 아까 썼던 4개의 벡터 물리량 또는 12개의 스칼라 물리량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립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x 플러스 y 있고 100이다. 이러면 이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죠? 왜요? 미지수 몇 개인데? 2개잖아요. 그럼 식이, 독립적인 식이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못 풀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풀죠. 그죠? 이렇게 푸는 거, 이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200이든 뭐 어쨌든 이렇게 푸는 거, 그게 저거예요. 미지수만큼의 독립적인 식이 있다면 풀 수 있다는데,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스라고 그랬죠? 이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공간마다 다 다르다고. 탱크가 있는 상황, 비행기가 있는 상황, 자동차가 있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다 다르다고. 다 다른 상황에 따라서 전자기파가 존재하고 전기장, 자기장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 그걸 푸는 것인데, 자, 이제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는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게 독립적인 식이 아니라 종속적인 식이에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1번 식을 3번 식에다가 투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D가 있으니까 뭔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투하를 해보면 요 속에 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결국 3번식이 요걸 증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독립적인 식이 아니다를 결론 지은 거예요. 우선은 그냥 지나가자고요. 지금 그걸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갑니다. 이제 우리가 연산자, 벡터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배워갈 텐데,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델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직각자 표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이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 식이 있고, 이렇게 된 식이 있고, 이렇게 된 식이 있고, 이렇게 다 프로덕트가 하나 있고, 이게 이제 발산하는 양상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식이 있고, 이제 여기 보통은 2가 들어가는 것인데, 2를 D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조 방정식에서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얼마냐면 이게 0이에요. 0벡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쓰는 거하고 여기에 쓰는 거하고 요건 한번 기억해 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닷프로덕트에서 말하는 변화율이 있는데, 이 변화율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벡터 성분은 3개인데 각각이 3방향이기 때문에 몇 개? 9개죠. 9개가 여기 쓰이는 거예요. 9개가. 그래서 여기 뭐가 쓰이느냐? 그러면 여기는 D, X, 여기 DX 이게 쓰이는 거예요. X 성분의 X 방향 변화예요. 또 쓰이는 게 뭐냐? Y의 DY 성분이 쓰여요. DZ의 DZ 성분이 쓰여요. 그러니까 9개 중에 3개가 쓰인 거예요. 그게 발산에서 쓰이는 내용의 변화율 3개가 거기서 쓰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 지금 설명하는 대로 1번식이 3번식의 종속이라고 할지라도 정보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런 의미예요.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정보 차원에서는 중요한 차원이다. 그럼 여기 몇 개가 남아있어요? 6개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X성분의 Y방향 변화율, X성분의 Z방향 변화율, 그리고 Y성분의 X방향 변화율 해서 쭉쭉 가는 거. 이거 이렇게 갈 필요 없구나. X성분만 지금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또 있어요? 이거. 이거 Z성분까지 다 얘기했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6개가 있다고. 여기 3개를 사용하고 6개를 사용하는 그런 것인데, 우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1번식은 3번식의 종속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연립방정식 계산할 때 독립방정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올 것은, 자, 요게 여기에 종속될 것이다를 알았으면 우리가 맥스웰의 후예라면 누가 하나를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라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가 뭐예요? 요것도 여기 들어있겠죠. 그거 설명하시게요. 그래서 4번식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4번식을 2에 종속된다라는 것을 저런 연산을 취해보면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이 네 개식에서 요거 두 개만 독립적인 식이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스칼라로 얘기하면 벡터로 얘기하면 하나예요. 근데 스칼라로 얘기하면 몇 개라고요? 세 개. 이게 스칼라로 얘기하면 몇 개요? 세 개. 그런데 미지수는 몇 개요? 미지수는 12개잖아요. 12개. 그럼 여기 세 개씩, 여기 세 개씩 갖고 못 풀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보조 방정식이 필요하다. 보조 방정식이 간단해 보이지만요. 보조 방정식이 결국 뭐예요? 이거 복잡한 거거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이렇게 나온 이 식에 의해서 5번 보조 방식이 나오고 6번 보조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것만 요거 P라는 벡터 없는 것만 우선은 배울 거고 여기도 요거 없는 것만 배울 것인데 요 수식 요그 전체로 봅시다. 요 수식에 보면 식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개예요. 벡터니까. 이거 몇 개야? 이것도 세 개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라고요? 미지수 12개에 대해서 식 12개가 있으니까 자, 이노야 이거 풀 수 있을까? 그죠? 이거 풀 수 있는 자 저거 못 푼다고요? 풀죠. 당연히 풀죠. 그 얘기.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만 알면 전자계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긍지를 가지고 이제 배워가자고요. 한 가지만 언뜻 생각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또 저기서 여기 오는 순간에 잊어버렸어. 뭔지. 아, 기억 안 나요.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 테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전체적인 조감도를 알아야 된다. 이 왜 배우는가? 이거 배워서 어떻게 짜집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체계를 세울 것인가? 오늘 얘기한 내용이 우리 학문의 전체적인 왁구예요. 그 체계 속에서 하나씩 채워가는 겁니다. 블록의 법칙, 가우스의 법칙, 포텐셜 배우고 패러데 법칙 그냥 언급만 할 거고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이 있어서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배우는 것이 아주 신통방통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 걱정되는 바는 우리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누가 제일 잘했냐면 미국이 제일 잘했어요. 미국이 이것을 공학으로 그 응용을 한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잘하느냐? 이게 인도까지 갔습니다. 전자기학. 이게 말하자면 공부하기 싫고 힘들고 이러니까 미국이 손 놓으니까 일본 애들이 하고 일본 애들이 손 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도 배불렀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쉬운 학문만 하고 이러니까 인도까지 흘러 들어가서 지금 인도가 그다음 문명의 세기를 이끌어갈 그런 이제 강자로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왕 배우기로 한 거니까 잘 배워서 좀 어, 어, 잘 이해하고 전기장뿐만 아니라 자기장뿐만 아니라 전자기파를 잘 이해하면 그만큼 유용할 테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거 오늘 가서 복습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복습은 꼭 오늘 하세요. 복습은
복습 철저는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토요일 날 수업 받고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뻗을 수도 있어. 그 지어가 그지? 근데 뻗을지라도 필기했어 오늘? 어. 그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이제 복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필기를 뭐라도 하세요. 그리고 피곤해서 쓰러질지라도 쓰러져서라도 이걸 읽으세요. 내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야. 난 체력이 약해가지고 수업 받고 와서 그냥 뻗었어. 뻗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한 이유가 지금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우리 뇌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를 우리는 이제 Z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메모리들이 이제 뇌에 이 메모리 이게 신경세포죠.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뇌에 연결되어 있어요. 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면 여기에 정보가 들어가면 요 정보가 0.4 정도의 그 연결 값을 가지고 이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역이처럼 오늘 가서 이거 복습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 연결 강도가. 이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틀 자면요. 0.1 되겠죠? 중간고사 때 가면요.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왜냐면 반감이니까. 0.000000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니까? 중간고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공부한다고. 그거 말짱 꽝이라고. 0.4일 때, 0.4일 때 이거 쓰러져서라도 읽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0.5가 돼도 좋아요. 이렇게 강도가 커지면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0.45가 트레시홀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0.6이 트레시홀드일 수 있는데 트레시홀드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끝까지 기억을 해요. 언제까지 기억할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지금 70이 돼가고 있는데 70대도 이 기억하는 거고 죽어서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게 복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루를 넘기지 말까. 이 하루를 넘긴다는 걸 우리는 잠이라고 하는데 이 잠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AI가 부러워요? 어때요? 요즘 AI 시대잖아. 부러워요? 부러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못하는 걸 우리가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왜요? 저렇게 트레셔들을 안 높여놓은 거, 우리가 복습 안 한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슬프고 어렵고 이걸 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 못 살아요. 그걸 잃어버리는데 대부분은 다 잃어버리는데 중요한 건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부한 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복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그렇게 살자고요. 알았죠? 자, 이 다음 주도 아마 유튜브로 동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녹화한 거는 가공할 수 있으면 또 가공해서 올려놓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도울 테니까 우리 한번 이번 학기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럼 아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오늘 수고했어요.